이게 2008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순매도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모든 게 맞춰져 있거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안색이 좋지 못합니다. 이게 워낙 바쁘시고 그다음에 또 증시가 뭐 아시다시피 한 6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폭락스러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하반기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뷰를 제시해 주시기로는 네. 한 3분기 정도에 반등을 한다. 네. 그리고 4분기 재착 하락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밴드가 확 낮아졌거든요. 낮아졌죠. 갑작스럽게 네, 폭락 맞습니다.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증시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경로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기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면서 네. 안개였다가 이제 먹구름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의 페달을 가속화하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경제가 잘 흘러갈까? 연준이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고속도로를 사고 없이 잘 달릴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경착륙은 좀 불가피하고 그리고 침체 가능성도 이제 4분기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좀 커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3분기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10월 초부터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낙폭과 대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본다면 어쩌면 기술적 반등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흐름 자체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레벨이 떨어진 데 따라서 밴드가 조금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지번에 한 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2600선에서는 좀 떨어질 때마다 좀 나눠서 사고 2500선대에서는 좀 많이 사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 비중을 늘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대부분 만회하고 또는 일부 종목들은 좀 플러스 반전을 한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지수가 올라갈 수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 사실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2,500선을 바닥으로 봤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 코스피가 이제 한 3,300에서 거의 한 2,900까지, 2,800까지 한때 떨어진 적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좀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한 2,600, 2,500이면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죠. 2600까지 네. 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600, 2500 뭐 최근 6월 달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네. 락바텀은 2360, 2400을 깨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벨을 보면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면 이 정도로 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악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던 걸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 네. 긴축이 강해진다. 네. 경기 침체 올 거다. 이 세 가지로 계속 시장이 맞아요.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변동성이 반영됐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해서 리스크 지표를 좀 가늠하는 거예요. 네. 3월, 5월, 6월 고점입니다. 근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더 강해지진 않고 점진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고 빅스라고 해서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도 네. 3월, 5월, 6월이에요. 보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지수의 흐름들은 3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3월 저점, 5월 저점, 6월 저점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냐? 이해를 못 하겠다. 저도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변화로 전부 다 플러스고요. PMI나 ASMG 지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확장 국면이에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약간 발표된 경제 지표는 계속 둔화된다는 약간 그러니까 둔화되는 건 맞는데 네. 수축되거나 경기 침체를 읽을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데 나가면은 기자분들이나 패널분들도 지금 ISM 저역지수나 PMI가 다 50 밑에 있는 줄 아세요. 다 50 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들,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로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가 요거 그림인데요. 전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약세 전망, 강세 전망, 그리고 강세와 약세 전망이 스프레드인데 네. 코로나19 때를 넘어서 2008년까지 약세 전망이 올라왔습니다. 강세 전망은 2008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를 보면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약세 전망이 강하다라는 거고 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강세 전망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2008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아, 14년 만에 거의 최저점이네요. 네. 근데 2008년이 언제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주택 맞아요. 시장이 망가지고 부채 사이클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을 쭉쭉 밀어냈다라는 그림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크로 팩터라든지 아니면 환경, 투자 환경보다는 심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침체를 일정 부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그러면 왜 코스피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6월 달에 왜 꼴찌를 했냐 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6월 20일 그 주간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그러니까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뭐 스탁론이라든지 그리고 CFD 계좌 같은 그런 레버리지 계좌들이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가 나왔냐를 봤더니 28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3조 9천억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년 3월 코로나19 저점 수준까지 한꺼번에 물량이 출하됐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 강도가 컸냐라고 하면 충격 강도로 본다면 2020년 3월보다 더 셌어요. 왜냐면은 거래대금하고 신용잔고 비율을 봤을 때 네. 거래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네. 신용잔고 규모는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치는 충격 강도는 더 셌다라는 거죠. 이게 거래 대금 대비 이제 신용 잔고 감소 규모를 봤더니 이게 25% 근처까지 가면서 24.9%까지 가면서 이게 2020년 3월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레벨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충격의 강도, 레버리지 충격은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 6월 말을 지나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지만 7월 들어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런 반대 매매, 디레버리징 충격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을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반대 매매가 나올 걸 아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20일하고 20일하고 22일이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데 네. 월요일 날 대폭락을 하면서 2,400을 깨고 2,300선대로 들어갔고 수요일 날은 2,300선대까지 근처 초반까지 갔던 그림이거든요. 이때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일간 데이터로는 잡히질 않아요. 네.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이 선물 계약을 2,000계약을 팝니다. 시작과 함께. 그러면 반대 매매랑 이 2,000계약 때문에 쫙 빠지죠. 2,000계약 팔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네. 그럼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하다가 이제 8,000계약까지 팔아요. 장중 내내 이렇게 쫙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반대 매매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막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막 밀리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8,000계약, 월요일은 8,000계약까지 팔았다가 장 막판에는 1,000계약 이하로 줄였어요. 쫙 밀어내고 7,000계약 이상을 샀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비슷하게 6,000계약을 매도하고 또 1,000계약 이하로 줄였어요. 5,000계약을 환매수하면서 좀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레벨을, 그러니까 국내 수급이 워낙 얇아서 거래대금이 지금 7조, 8조밖에 안 되거든요. 한때 4조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7조, 8조, 40조죠. 7조, 8조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파생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전략이 맞물렸던 게 21대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는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중국 PMI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맞아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았는데 탈중국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는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엇박자들 거기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이 2분기는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 파란색이 외국인 20일 누적 순매도를 시가총액으로 나눠준 건데요. 네. 그 비중을 본다면 올해 저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 외국인 매도 요 두 가지 팩터로 시장이 2,300선 초반까지 밀렸는데 장중에는 2,300이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코스피만의 차별적인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국내 수급 변수는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약간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네. 수급적인 악재가 좀 지배적이었다.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외국인이 또 적극적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다 활용하고, 보니까 네. 그런 취약한 수급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그런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게 있어야지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네.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진정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막 겹쳐져 들어왔죠. 반도체 업황 불안, 무역 수지 적자 확대, 거기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유가가 안정이 되면 많은 것들이 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진정이 될 거고,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이 되면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좀 이제 7월 8월 되면서 1250원대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0원이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또 레벨 다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날이 올까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가가 120달러 근처 갔을 때 네. 전부 다 150달러, 180달러, 어떤 데는 300달러 막 간다라고 했잖아요. JP모건은 최근에 뭐 380달러. 380달러. 네. 근데 지금은 네.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한쪽에 대한 뷰가 쏠려 있다면은 좀 반대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저는 환율이 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최근에 약간 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그 제니 옐런 네.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 얘기도 뭐 슬슬 네. 나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런 뉘앙스도 있고 또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관세 철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 뭐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한두 달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모든 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난번에 나오셔서 아마 그 반등을 할 때 네. 상단이 한 2,800 2,800 정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네. 제가 이은민 팀장이 왜 기술적 반등을 계속 얘기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네. 요 파란색이 네.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금융 위기 수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 회색 선들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EPS 전망치를 가지고 전년 대비 변화를 해준 거예요. EPS는 약간 마이너스고 전부 다 플러스거든요. 네.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진 적은. 네네. 그리고 여기 뭐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수출, 광공업 생산, 수매 판매, 경기선행지수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 마이너스로 한 거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시그널적으로 없는데 네.
이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평균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떨어진 겁니다. 발생 확률적으로는 2.5% 미만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약화되는 그림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두 달 내에. 그러면은 이 평균치를 보면은 15%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갈 수 있고. 아. 그래서 2,300에서 15%라고 본다면 한 2,650선 정도. 이게 불과 이제 한두 달만 하더라도 저 정도는 뭐 저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는 저기까지만 올라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정도 레벨이면 네. 바닥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했던 바닥이죠. 레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레벨이 다운된 데 따라서 좀 반등 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눈높이를 좀 낮추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600, 2,500선에서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코스피가 한 2,650, 2,600을 넘어서는 시점에 좀 정리를 하실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초에 작성한 거라서 네. 최저치가 3천이 깨졌던 건데 지금은 아마 2,340, 50 돌파 시도를 하고 있겠죠. 여기 정도까지. 네. 뭐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언더슈팅이 있었던 만큼 저는 오버슈팅이 좀 있으면서 2,650, 어쩌면 2,700선 회복 시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아까 투자 심리 지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심리가 워낙 낮아져 있고 공포심리,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정도까지 심리가 낮아져 있어서 불안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우면은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국면인데 어떻게 봤을 때 이런 막 불안한 상황에서 불이 켜지고 좀 따뜻한 기운이 불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고서 이제 좀 편하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이 아마 7월,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보여주신 약간 펀더멘탈 지표, 뭐 12개월 네. 포워드, 뭐 EPS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너무나 주가가 주가가 먼저 너무나 떨어졌다. 빠졌기 때문에 약간 그게 다시 한번 만나는 네. 어느 정도 그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죠. 네. 요즘 비유를 많이 드리는 게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펀더멘탈과 네. 주가와 그 심리를 비교한 게 주인과 강아지를 비교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주인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목줄을 기준으로 앞으로 갔다. 좀 목줄이 팽팽해지면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팽팽해지면 다시 주인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걔가 얌전한 강아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인 옆에 바로 쫓아가는 강아지 많지 않잖아요. 네네.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도 키우다 데리고 나가면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지금은 펀더멘탈은 둔화되는 방향,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주식시장은 그 밑을 향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강아지는 저 멀리 가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목줄이 굉장히 팽팽해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되돌아올 때가 됐다, 주인한테. 근데 주인은 계속적으로 둔화,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만나는 시점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사실 최근에 하락을 주도한 게 약간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러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 빠졌고 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만 전자 붕괴되고 깨졌죠. SK 하이닉스도 뭐 PBR 1배라고 엄청 싸다라고 네. 했는데 거의 뭐 9만 원까지 내려가고 네네. 그러면 확실히 약간 좀 이런 우려가 좀 둔화되고 약간 좀 증시에 온기가 돈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섹터 중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낙폭과대주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 세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순위를 매겨보면 탑10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탑10이라는 게 많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플러스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서 매력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7월 초부터는 그 종목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지수는 불안해져요. 네. 불안할 수 있어요. 네. 2,300이 깨지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는 반등을 하고 조정을 받아도 살짝 조정받고 또 반등을 하면 더 세게 반등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는 바닥권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낙폭과대 업종들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이번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 아니면 끝났다, 아니면 짧게 끝났다, 더 길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하실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좀 되게 어이없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그 며칠 전에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딱 봐도 컨센서스 하회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엄청 놀랐죠.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뭐 해석이라든지 뭐 기사 이런 걸 보면은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어. 안도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로 주가가 먼저 많이 빠진 거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뒤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 이후 와, 실적 진짜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네. 6만 원도 깨지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실적을 오픈하고 보니까 거봐, 안 좋았지? 그래도 우리가 원래 나쁘게 봤던 것보단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엄청 좋아져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정도로 나쁘진 않네? 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보다 더 떨어진 게 이 정도 내가 생각했던 레벨은 여기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네? 라고 하면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가 좋아져? 라고 묻기보다는 뭐가 덜 나빠질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지금은 전반적인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쪽, 연준의 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도 계속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은 이러한 걱정들을 먼저 여기까지 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것만으로도 둔화되는 속도에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올 수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금리도 하락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제일 걱정되는 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나오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놀라시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진짜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이번 반등이 있을 때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신다든지 좀 안전한 쪽으로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된 건 뭐냐면 그 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 네.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는 뭐 7, 8월 달이라든지 그게 네. 뭐 9월인 10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에는 한 번 더 이제 하락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그쵸.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기가 꺾이는 둔화되는 사이클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안 좋아지는 사이클은 맞는데 저는 올해 4분기, 올해 내년 1, 4분기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게 맞아요. 경기가 막 마이너스로 가고 막 꺼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꺼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둔화되는데 주가는 먼저 빠졌고 이게 둔화되는 그림들이 계속되는데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방향성들을 또 한번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는 둔화되는 게 맞고 금리,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너무 빨리 올라서 걱정이 돼서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간에 약간 중간 반락이라고 해서 네. 약간 기술적인 반응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군요. 네. 특히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는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하락 반전을 해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급락을 했던 낙폭과대주, 성장주들이 금리가 꺾였다, 물가가 안정이 된다, 꺾였다라는 그림만 나와도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막 반등을 주도하겠죠. 지금이 7, 8월 달 정도가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맞는 게 실질적으로 금리도 하락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제일 걱정되는 건 실적이 완전히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00, 2400 선은 너무나도 밸류에이션적으로 싸다라는 부분들이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 이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올해 3분기는 이런 전환점에서의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뒤이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아 다행이다라고 할 시점 왔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서 좀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익 전망치가 레벨 다운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많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7, 8월 달에 더 하락했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낫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일단 안도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3분기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도 한국 기업 특성상 마이크론처럼 나쁜 걸 진짜 나쁘다라고 하고서 실적을 이만큼 낮춰놓고 가이던스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레벨은 이 정도 유지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7월, 8월 달까지는 아, 다행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제 7, 8, 9, 이제 9월 중순을 지나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죠. 기업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전망, 프리뷰장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체가 주었던 가이던스보다 안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나오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실망감들을 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7, 8월 달에 뭐 다른 것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측면에서도 조금은 그나마 안도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9월을 지나면서 9월 중순 이후 10월이 되면서 우리가 가이던스로 받았던 실적보다 왜 이렇게 낮아?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은 또 한번 하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실적 전망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실적이 멈춰 있거나 안정적일 때 봤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이익이 떨어지는 것만큼 좀 낮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락바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2300선, 2350선 이 정도 레벨이 더 낮게 봐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어디까지 낮게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최근 자료를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진짜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 네. 일단은 실적 레벨을 보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은 하향 조정된다. 이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비가 별로다, 심리 지수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경기예요. 근데 앞서서 제조업 뭐 IS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PMI 이게 아직 그 기준선을 허회하지 않았다. 네, 확장 국면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확장의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좁아져서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 50 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ISM 제조업 지수랑 신규 주문인데 네. 6월 말에 발표된 7월 1일 날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는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은 요게 요 회색 선이 S&P 500, 요 회색 선이 코스피고요. 네. 요 파란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예요. 이렇게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상관계가 0.74예요. 거의 어.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코스피도 0.56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ISM 제조업 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50 초반에 있어요. 네. 떨어져서. 네. 근데 S&P 500 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40%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좀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괴리를 좀 좁혔다가 다시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ISM 지수는 여기서 꺾였는데 지금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펀더멘탈 지표와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좁혔다가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업 경기랑 기업 실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ISM 제조업 지수랑 미국 12개월 선의 EPS, 한국 12개월 선의 EPS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년 대비 변화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근데 미국 이익 전망이랑 한국 이익 전망이랑 이익 전망을 놓고 보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익 전망을 놓고 보면 얘는 하나도 조정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됐죠? 얘는 조정이 안 됐어요. 이상한데 애널리스트들 뭐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운송, 철강, 화학 이런 시크릿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 약간 좀 편중된 네. 그런 거네요. 네.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적은 하나도 조정되지 않았다. 네. 오히려 주가는 이 정도의 궤리 먼저 빠진 경향이 있어서 되돌리는 과정은 있겠지만 실적 전망은 이제부터 하향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낮게 보진 않아요. 네. 지금 여기로 본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ISM 제조업 지수랑 지수 변화율을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밸류에이션 하단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슈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던 2008년에 한번 언더슈팅이 나왔다 올라갔고요. 네. 2011년 미국 시종 등급 강등 때 지지력을 보여줬고, 맞아요. 네. 남유럽 위기 때 항상 지지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2016년에 상승 추세 반전할 때 지지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반등의 포인트가 되었었고요. 코로나 때도 지지력을 보여줬던데. 그래서 저는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이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언더슈팅이고, 만약에 다음에 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PER 한 8배 초반, 초중반 정도를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문제는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12개월, 코스피 12개월 선의 EPS고, 요 회색이 ISM 지수업 지수인데, 네. 좀 엇갈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게 따라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이렇게 엇갈리는 그림이 있을 때는 항상 따라갔어요. 코스피 이익 전망이. 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봤더니,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완전히 경기 침체나 쇼크가 있었을 때라서,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48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는 한 14.5% 정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8.8배에서 15% 정도 하향 조정됐을 때는 2020, 2050 이 정도가 나와서 저희는 락바텀은 2050선 정도. 근데 여기까지 간다, 뭐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라기보다는 2100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반등이 있을 때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신다든지 좀 안전한 쪽으로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코스피가 2100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확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2050을 말씀드렸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200개월. 이게 네. 50, 200은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요? 해외 사이트 가시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게 일간 차트든 주간 차트든 월간 차트든 네. 50하고 200이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을 보시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200하고 50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200개월 한 선을 코스피를 딱 놓고 한번 보시면 완전 200개월이면 엄청 엄청난. 길죠. 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예요. 그래요? 보고 싶네요. 어느 지수대냐면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2003년에 카드 사태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200개월 선을 깼다가 2004년에 반등을 해서 200개월 선에서 한 4개월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쫙 날아가서 2007년까지 상승을 했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 딱 바닥을 찍은 게 200개월 선이었고요. 그리고 쫙 올라갔다가 2020년 3월 달에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그때 200개월 선이 한 1600에서 1700선 정도였을 거예요. 언더슈팅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서 다이렉트로 3000을 넘었던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200개월 선이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000선 초중반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지수대니까 2100이 깨졌을 때는 좀 긴 호흡에서 비중을 늘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수 하단을 네.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이슈가 많죠. 뭐 물가,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면 경기 둔화. 네. 근데 이제 조만간 네.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조만간이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그 추락한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중 관세 인하, 네. 그다음에 뭐 사우디도 방문한다. 하고. 물론 방문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네. 약간 좀 시장의 악재들을 하나하나 거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각한 좀 경제 둔화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7, 8월 달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스러워요. 왜냐면은 물가가 둔화되는 것은 맞겠지만 네. 물가 레벨이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연준이 통화정책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모두 평화로운 상황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들을 되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 행동들이 시간을 두고 시장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둔화되는 사이클이 있다면은 이 방향성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좀 빠르면은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지수가 바닥이 나온다면 추세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누적돼서 내년에 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 반등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바이든의 행보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 바이든 지지율은 38%입니다. 네. 더 재밌는 것은 증시랑 비슷하네요. 더 재밌는 거는 네.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 전체 네. 되게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호도를 순위를 매기면 1등이 트럼프예요. 아, 그래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어떤 대학교에서 매달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2024년에 가상 대결을 시켜요. 여론조사를 해요. 네네네. 근데 5월 달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이겼어요. 6월 달에는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역전을 했어요. 아, 저 그 기사 봤어요. 7월 달에는 트럼프는 지지율 그대로인데 바이든이 3% 까먹으면서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좀 심각한 상태예요. 바이든 입장에선. 거의 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봤더니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70%, 크게 걱정하는 게 93%, 걱정한다는 비율이 93%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바이든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9월, 10월 달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7, 8월 달에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떤 이슈 이벤트에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면 이 이슈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9월, 10월 달에 터뜨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9월, 10월 달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 8월 달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가.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안정되는 것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달러 약세 압력이 좀 제한적인 달러 약세 압력을 제한할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대중국 관세 철회. 이걸 보면은 뭐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수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는 지금 저점 대비 30% 오른 거 아시죠? 알아요. 네. 한국은 저점 그냥 저점. 네. 네.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처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들은 뭐 기저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 한미 정상회담, PIF 가입, 거기다가 이제 탈중국 이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중국과 한국과의 증시 흐름들은 정반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중 대중국 관세가 철회되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엇갈렸던 흐름에서 조금은 갭을 맞춰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바이든의 액션이 7, 8월 달 코스피 반등 탄력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장 뭔가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하는 건 아니고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약간 좀 추진력을 더해줄 수 그쵸. 있는 이벤트다. 힘을 네. 훅 한번 실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죠. 유가를 레벨 다운 시킨다는 거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안정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가가 8.6%인데 이게 툭툭 떨어진다라고 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이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가 누적돼 있는데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연준 미국 중앙은행 기준으로는 올해 1.7 내년 1.7이잖아요. 네. 물가가 1.7 아니 경제 성장률이 1.7인데 물가가 8%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야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덜 할까를 본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전의 기회가 되게 크게 올 테니까 2년 정도의 사이클로 2024년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질 때마다 2년 뒤에는 고객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앞서서도 약간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뭐 인터넷이라든지 반도체,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스코어링 매긴 게 네,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면은 업종으로 스코어링을 한 겁니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나. 많이 떨어질수록 점수가 높고요. 그렇죠.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떨어진다. 많이 떨어질수록 주가가 높고 이익 안정성, 뭐 밸류에이션, 뭐 이익 모멘텀, 뭐 ROE 뭐 여러 가지들 해가지고 점수해가지고 토탈 스코어를 냈더니 1등이 미디어 교육. 업종으로 미디어 봤을 때는. 교육. 왜냐면은 몇몇 교육업체랑 엔터업체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건설, 제약바이오, IT 가전, 운송, IT 하드웨어. 보시면은 인터넷, 반도체, IT 가전하고 하드웨어는 2차 전지거든요. 아, 그렇죠.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 요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관리. 최근 또 제약바이오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약바이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성장주 IT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업종은 이렇고 업종 상관없이 네. 그냥 KLX라는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이거 처음 보고선 네. 이거 하는 친구한테 네.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진짜 맞냐? 왜냐면은 인터넷 2등 하는 기업이 1등이고 네. 반도체 1, 2위가 2, 3등이고 그리고 IT 하드웨어 1, 2등 하는 애가 5등, 6등, 10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탑 10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패시브로 밀어버렸네요. 이런 거 네. 보니까 진짜. 패시브, IT, 성장주. 근데 제가 최근 7월 초를 지나면서 이거 반등 진짜로 나올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한 거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지수는 불안정했는데 네네. 이 종목들은 반등하고 좀 쉬고 반등하고 좀 쉬고 이런 패턴이라서 아. 저는 이 종목들이 전저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기술적 반등 시즌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신다거나 아니면은 10% 정도로 먹고 싶다라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2,500, 2,600선대에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들 종목들이에요. 그건 좀 많이 빠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기술적 반등 시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기보다는 좀 기다렸다 파시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좀 스코어링이 높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코스피가 2,600이 넘고 2,700 근처 갔을 때 통신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 좋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하락이 예상됩니다. 저기서 더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종목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채권 또는 달러. 네. 아까 말씀드렸죠. 125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좀 사시면은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때는 좀
종목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자산시장에 좀 안전자산에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따지면 약간 미국 국채도 괜찮을 수도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 달러로 이제 투자를 네. 하는데 네. 또 이제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 내리면 또 플러스 수익률 나니까. 좋은 생각이죠. 이게 직접 투자하는 길은 없어도 ETF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네. ETF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ETF 잘 찾아보시면 웬만한 자산에는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거래대금 거래량을 좀 보셔가지고 거래가 좀 활발한 종목들을 좀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좋아지는 건 뭘까? 좋아지는 자산은 뭘까?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은 뭘까라는 고민하시면 자산시장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주식시장 등락이 있을 때 주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자산시장에서도 주식은 안 돼도 다른 자산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3분기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약간 글로벌 분위기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쏠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약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가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뭐 미국 증시, 뭐 중국 증시, 한국 증시 그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좀 매력적일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선호도를 따져본다면 저는 중국이 제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중국도 경기가 막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올라오는 정도의 그림인데 돈을 일단 풀었으니까 좀 경기가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미국이지 않을까. 미국이 제일 안 좋을 거로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추세 반전을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추세 반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통화정책 완화 이건 미국 쪽 변수죠. 네네. 경기 턴어라운드 경기 정점을 찍고 꺾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한국, 중국 이쪽이거든요. 미국은 좀 올라가다가 지금 막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좀 느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약세예요.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 유럽하고 통화정책 격차가 줄어들겠죠. 덜 매파적으로 가니까. 그리고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내년 2분기부터는 미국보다 유럽 경제가 좀 더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유럽 경제가 막 좋은 게 아니라 유럽은 올해 3분기, 4분기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 러시아가 이슈도 그렇죠.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착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GDP 성장률 레벨로 놓고 본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이 더 좋아요. GDP 성장률이.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서 통화정책, 경기, 달러가 좀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만들어준다고 본다면 달러가 좀 슬로해지거나 약해질 때 신흥국, 신흥아시아 쪽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건데 아세안 쪽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들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조정받았습니다. 맞아요. 1년 저는 이렇게 긴 조정을 뭐 하긴 2018년에도 그때 다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하고 2020년 3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긴 그런 거 조정이었죠. 2년 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조정인데 미국은 작년 말까지 계속 올랐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2008년 때랑 좀 패턴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떠냐면 2008년에도 어땠냐면 코스피는 2008년 10월 달에 저점 찍고 급반등 나왔다가 2009년에는 이 저점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바닥 찍고 다시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미국은 어땠냐면 10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 났다가 더 낮은 저점에서 확인하고서 올라갔거든요. 요 그림의 차이들이 요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정이 시작된 시점,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요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고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한 2023년 상반기 그때가 이제 한 바닥 정도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4분기에 빠지고 저점을 형성하면 그때부터
사모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주식을 좀 반등했을 때 좀 보고 나서 투자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네. 주도주를 찾기를 원하시죠. 근데 주도주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장기 추세에 있어서 이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그 다음 상승에서 같이 상승하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1월 고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왔던 업종들이 다음 사이클에도 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정 국면에서 많이 빠진 애들, 같이 빠진 애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전 항공우주. 항공우주는 얼마 전에 인공위성 성공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더 큰, 더 고성능 인공위성들을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항공우주 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방산도 같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방산 쪽은 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 일본, 네.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되게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뭐 자주포라든지 훈련용 전투기라든지 이거 잘 팔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수익성을 따박따박 올라가고 항공우주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공우주가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승한 데 있어서 시장을 끌어갔던 업종이 다음 사이클, 다음 상승 추세도 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주도주지 조정받을 때 혼자 튀는 애들은 대안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혼자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혹 그러다가 그것도 투자하면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같이 네. 조정받아야지 이 추세랑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수는 안 돼,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얘 혼자 올라간다? 그럼 얘가 조금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얘가 주도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같이 조정을 받겠죠. 왜냐면 대안주니까 가격갭 메우기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이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되게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보니까 잘 버티는 뭐 그동안 잘 버텼던 에너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런 흐름도 잘 버티다가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은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폭락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익 실현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익 실현 움직임도 있고 지금 보면은 그 업종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운송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 좋아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계속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팩터가 좋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주가는 별로 안 드는 경우도 많고요. 단적인 예로 반도체가 그렇죠. 작년 고점에서 떨어질 때 작년 8월에는 윈터 is coming. 맞아요. 반도체 사이클 이제 끝났다. 2023년이나 돼야지 올라올 거다라고 했다가 확 빠졌다가 작년 10월 달에는 아니다. 2022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서 쫙 올랐다가 아니다. 하반기는 못 돌아서 내년 돼야 된다. 그리고 쫙 빠졌다가 지금은 실적이 더 나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더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 반도체 사이클도 맞다 아니다 했던 시점이 이제 다가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 그러면은 그 그림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저는 반도체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확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니까. 그리고 미국 공장을 진 글로벌 기업이 몇 개 안 되니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는 전기차 MS를 잘 끌어가고 있거든요. 한국 차들이. 그래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논란이 된 건 인터넷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빠져서 어떻게 올라갈까라는 걱정들 하시는데, 인터넷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은, 이 정도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잠깐만, 이 기울기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기울기만 조금 바뀐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레벨이라면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 시도를 하다가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그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좀 더 성숙된 산업들을 진출하고 수익성들이 하나둘씩 잠재되어 있던 수익성들이 나오면서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신뢰도로 갖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 떨어져 있던 것들도 빠르게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인터넷도 좋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게 보고 그런 업종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을 네. 잘 골라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좀 바닥을 잡겠다라는 것보다도 내년 올해 7, 8월 달에 반등을 하고 코스피가 2200, 2100을 깨지고 이렇게 조금씩 좀 깨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50을 제시드렸지만 2200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려있다 정도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은 2200이 깨지면 갖고 계신 현금의 10%, 2100이 깨지면 30%, 2000이 깨지면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조금만 나눠서 하신다면 더 싼 가격의 비중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야지 여기에 역전의 기회가 되게 크게 올 테니까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타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같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번에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업종들이나 종목보다는 좀 덜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업종들은 실적을 이미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동안 잘 버텼다라고 하는 시클리컬. 최근 조선주도 막 많이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의 실적이 무너지면서 실적 레벨이 많이 떨어질 거고, 얘네들은 실적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미 많이 떨어진 데 따라서 그 레벨의 정도는 좀 제한적이라서 저는 만약에 굉장히 한 2년 정도의 사이클로 2024년까지 생각을 하시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5%면 5% 정해놓고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시면은 2년 뒤에는 고객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혹시라도 못한 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핑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파월 연준장도 지금 몇 개월째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이 그렇게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탈 정도로 아니면은 무슨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투자 환경이 급변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처음 본 것 같아요. 물가, 금리, 경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서 급변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뷰에 대해서도 계속 0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망이 왜 이렇게 베어리시하냐라는 것보다도, 이 정도까지 흐름들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 전망이 틀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2650, 2700선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서 2300이 바닥이었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2650에서 좀 줄였다가 아니면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상승 추세구나 라고 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30% 이상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600, 700에서 완전히 주식을 100%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2100, 2050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 엄청 힘들죠. 턴어라운드 한다 하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셨다가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서 쭉 치고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금 투자를 하셔도 크게 이익을 내실 거고, 만약에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가 진짜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라고 조금만 고민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2024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간사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현금 많이 들고 있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가만 오르면 정말 배가 아파요. 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 잃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덜 먹은 것 뿐이죠. 네네. 근데 반대로 사실 한 2000이 아니라 한 3,300 고점에서 100%의 비중을 들고 있다가 지금 같은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는 마음도 아프고 복구도 사실 정말 하기 힘들 쉽지 거거든요. 않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잃지 않는 그런 네, 투자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팀장님께서도 자기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주셨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 간다. 그것보다도 그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